김정은을 보좌하며 북한을 이끌어가는 고위급 엘리트들의 탈북 러시는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쿠바가 이제 중시되는 국가고 다른 데 갔다 오는 것보다 승진도 빠르고 그리고 쿠바에 가야 불법 장사도 해가지고 이제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북한 외교관 얘기할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밀수, 외화벌이잖아요. 북한 외무상이 월급이 5,000원입니다. 그때 당시 1달러가 8,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무상도 한 달러를 못 받는 안 되는 노임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북한 정권을 지키는 것보다는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겠다. 그래서 불법 장사, 외화벌이 등등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외교관이 돈을 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외교 특전과 특혜, 특권.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거든요. 그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뿔소, 꿀, 그리고 이제 코끼리 상아, 1,000불 주면 하나 삽니다. 이걸 이제 외교 행랑에 넣어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져와요. 한 킬로에 25,000불에서 30,000불까지. 그걸 몇 살로 뛰는 거예요, 이게? 쿠바 같은 경우에는 쿠바 시가가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 타고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면 한 과학에 한 2,000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1년에 얼마예요? 한 36만 불이잖아요. 이것도 경쟁이 좀 심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에도 이제 지역마다 다 이제 그 뇌물 가격이 있어요. 북한 외교관들은 기왕 나갈 거면 외화벌이가 가능한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것도 경쟁이 좀 심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른 기관도 그렇겠지만 북한 외무성에도 이제 지역마다 다 이제 그 뇌물 가격이 있어요. 특히 소유력 같은 진짜. 어디 가나. 가격표 있어요? 뇌물 가격표? 그러니까 뭐 이게 딱 가격표가 이렇게 현시된 건 없지만 대체로 통상 암암리에, 사람들한테 그쵸. 내 암암리에 내가 어디 가겠다 하면 한 얼마 정도 주면 돼 이런 그게 있습니다. 있고 이제 소유롭 같은데 정말 안 가겠다고 막 그 몸부림치는 데는 그게 특별히 적용이 안 돼요. 그냥 갖다 꼽죠. 대부분 이제 좀 장사 잘 되는 지역에 가겠다 하면 1,500불, 2,000불, 한 1,000불도 줄 때가 있고 가게하게 이제 그런 뇌물 공작이 없이 해외 나가긴 정말 힘들죠. 네. 장사 잘 되는 나라가 쿠바라던가. 이제 대체로 이제 파키스탄이라든가 남아공이라든가 쿠바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중국은 기본 이제 부인들을 이거 물건 싸서 북한으로 들여보내면 그 이제 돈이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런 저 지역들이 몇 개 있죠.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북한 내부에 있는 그 인사권자들도 왜 돈을 받냐라고 우리는 사실 우리 기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데 그들도 사실 북한 내부에서 받는 월급이 5,000원이라면 그들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해외 나가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어느 정도는 손을 빌려야 그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완전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요.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명예롭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외교관들이 이렇게까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같은 노동자들도 나갈 때 다 뇌물을 받고 내보내고 막 그러는 편인데 제가 있던 몰타는 북한 대사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그 대사분인지 어떤 분인지 하는 분이 가끔 왔었거든요. 근데 왔는데 저희 같은 노동자들이 차려주는 밥 그것도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끼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정말 최대한 절약하자라는 게 너무 그때 보였는데 저렇게까지 외교관이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그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북한의 1세대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체스코 슬로베스코라고 했어요. 북한에서 거기 참사로 이제 계셨다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할아버지는 정말 외교관으로서의 그게 엄청나셨어요, 정말. 그래서 그때는 뭐 내 주머니를 찾았거나 이렇게 작정하지 않는 이상 북한에 들어와도 어느 정도 살만했기 때문에 명예를 충분히 지킬 수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없는 약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외국의 도움을 받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직접 그때 몰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북한의 어떤 위상이 낮아졌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죠. 살짝 제가 보충을 하면 북한에서 이제 외화에 대한 욕심이 언제부터 제일 많이 이제 성행했냐면 1980년대 중반부터. 제가 1984년에 이제 처음으로 알제리를 갔어요. 네. 알제리를 가서 이제 87년도에 왔는데, 유학하셨죠. 네, 그때 84년까지 제가 살 때까지만 북한에 외화 상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소장 외화 상점이라고 아시죠? 네. 소장 외화 상점이 그때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외국인들을 위해서 소장 외화 상점이라는 게 딱 하나 있고 북한에 외화 상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노임 가지고 살 수 있을 때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 해외 나가도 그렇게 막 외화벌이에 막 그렇게 사람들이 집중을 안 했거든요. 갔다 와서 그냥 내가 직업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150원, 우리 엄마가 그저 한 170원 정도 받았는데 그 320원 정도 가지고 한 가정을 충분히 먹고 살았거든요. 다 이제 그 공급이 됐고 그냥 백화점에 가면 그 얼마 안 되는 몇 원짜리 가지고 천도 사고 옷도 사고 다 해주니까 80년대 중반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외화에 대한 그 사람들이 관심이 쫙 올라간 게 언제냐면 1989년 북한이 이제 그 서울 88 올림픽 한 다음에 이게 대항을 해가지고 이제 89년 세계 총연합 축전이라는 걸 했어요. 7월 달에. 그러면서 북한이 굉장히 많은 빚을 줬죠. 그때부터 북한 경제가 꼬꾸러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외화 상점을 많이 내와야 되잖아요. 굉장히 외화 상점을 그때 많이 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화 상점에 외국인들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드나들게 만들었죠. 그때부터 외화에 대한 욕심이 시작이 됐고 외국인들은 그냥 나가서 외화를 보러 살 수 있다. 그때부터 배급 체계가 점차 붕괴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외화에 대한 욕심이 8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말 그때 집중적으로 됐고 뭐 90년대 김일성이 죽은 다음부터 아예 그냥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됐죠.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였구나. 금혁 씨도 외교관 지망생이었잖아요. 네. 어떤 나라 뭐 구체적으로 가고 싶은 나라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가고 싶었고요. 가장 가고 싶었던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미국? 반갑네요. 유엔에 이제 북한 외교관들이 많이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의 적이잖아요. 그런 적의 심장부 뉴욕에서 유엔에서 그것도 북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모습이 어렸을 적에 어떤 저한테는 좀 그게 멋있었어요. 대사관 있었어요 그 당시. 대사관은 없지만 뉴욕 대표부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뉴욕 대표부에 나가는 게 목표였고 제가 김서중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1학년 1반이었는데 1학년 1반이 국제관계 특설반이었거든요. 여기서도 계속 1등을 차지하면 아마 추천으로 좀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저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내가 미국인들과 맞짱을 한번 떠봐야겠다.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죠. 잘했지. 그거 못했는데 여기서 맞짱 떠볼 수 있죠 저랑. 아 지금은 들어오신가요? 가능한데. 꼭 들어가? 자, 위원님, 북한 외교관들에게 유엔, 영국 등 영어권 나라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자, 금혁 씨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새내기들 이를테면 북한에서 이제 1학년이죠. 외교관의 꿈을 가지고 대학에 다닌다든가 이제 일단 웸성에 처음 입부를 해가지고 이걸 새내기들이 제일 그 소망의 눈을 보는 게 이제 미국, 이야. 영국 이런 대국들 오. 가서 이제 내가 어떤 외교관으로서 날개를 펴고 활짝 외교 무대에서 뭔가 해보겠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몇 년 동안 쭉 살면서 보면 점차 이제 내가 외교관으로서의 꿈이 이제 돈으로 이제 바뀝니다. 제가 뭐 뉴욕 대표부도 제가 한 80% 알죠 외교관들 그게 현지 대표부터 시작해서 근데 다 처음에는 그런 꿈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네. 정말 그 어려운 그 이제 치열한 경쟁 힘든 상황을 이제 먹겨가다 보면 이게 다 바뀌거든요. 현실적으로. 미국에 가서 뭐래? 외교관의 활동이 거기서 거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바하고는 좀 이제 장사가 될 수 있는 그쵸.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좀 이런 쪽을 많이 이제 지향을 하죠. 그것도 그렇고 뉴욕에서 활동하다 보면 미국과 맞짱을 뜰래야 뜰 수 없는 상태구나라는 네. 걸 알게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 더욱 눈을 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게 상당히 중요한 국가죠. 쿠바에서 2차례나 파견돼서 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이일규 위원님인데요. 쿠바에 파견됐던 당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무려 2가지나 발생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죠. 2024년 2월입니다. 한국과 쿠바가 정식 수교를 맺었습니다. 북한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고 우리도 정말 대서특필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요. 북한과 쿠바의 수교 역사 그리고 한국 쿠바의 수교까지 북클립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밤 국제사회를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어젯밤 북한 형제국으로 불리는 공산주의 국가 쿠바와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국이 대표적인 공산국이자 북한의 혈맹인 쿠바와 76년 만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겁니다. 이로써 한국은 시리아를 제외한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를 맺은 건데요. 지난 20여 년간 물밑으로 노력한 끝에 얻은 외교적 결실이었습니다. 북한과 형제국이라 불리는 쿠바, 사실 그 첫 인연은 한국과 더 가까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1949년 쿠바가 한국 정부를 승인하며 국교가 수립됐었는데요.
아세아 지역을 역방 중에 있는 큐바 친선 사절단 일행이 3월 15일 요이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과 큐바 양국 간의 친선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이날 오후 조 외무부 장관의 안내로 경무대의 리 대통령과 칼을 예방했습니다. 하지만 1959년 체 게바라와 카스트로 형제의 주도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듬해인 1960년 쿠바는 한국 대신 북한과 수교하면서 그 궤를 달리합니다. 쿠바와 북한이 더욱 가까워진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1962년 전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에 몰아넣은 쿠바 미사일 위기였습니다. 1962년의 세계적 주목거리는 미국의 큐바 봉쇄였습니다. 카스트로와 짜고 큐바에 핵무기 기지를 설치하려던 소련은 미국의 강경한 조치, 즉 큐바를 봉쇄하겠다는 성명과 그 실행이 있게 되자 뒤늦게 당황해 발버둥 치는 카스트로의 방해 공작을 묵살하고 핵무기를 도로 철거시켰습니다. 다행히도 미국과 소련이 극적으로 합의했고 소련이 쿠바의 미사일 배치 계획을 철회하며 미사일 사태는 일단락되는데요. 북한과 쿠바는 사회주의의 큰 형이라 믿었던 소련의 소극적인 태도에 엄청난 실망감과 교훈을 얻습니다. 소련 이외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대의 계기가 된 겁니다. 두 국가의 우호 관계에 카스트로 형제와 김일성 간의 친목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피델 카스트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 동지는 현 세계에서 가장 걸출하고 탁월하고 영웅적인 사회주의 지도자들 중에 한 분이다. 자신들의 승전 기념일에 김일성을 세계적 영웅이라 칭송하며 국가 간의 우정을 과시한 겁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때에는 라울 카스트로가 아바나 주재 북한 대사관에 찾아 조문하고 2016년 피델 카스트로 사망 당시에는 김정은이 평양 주재 쿠바 대사관을 찾아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국가 애도기관으로 지정해 그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서로에게 가장 먼저 편이 되어준 북한과 쿠바.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며 북한과 쿠바 사이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쿠바에는 특별기관이,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이 찾아오는데요. 국제적 고립과 더불어 내부의 경제 위기에 봉착하자 서로 돌볼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반면 2000년 들어 한국과 쿠바는 문화와 인적 교류 등 비정치 분야에서 소통해왔는데요. 쿠바에서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등 한류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활발한 교류가 이어져 2024년 수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 후속 조치로 올해 공식 대사관이 개관했는데요. 앞으로 한국과 쿠바 간의 더 활발한 교류가 기대됩니다. 자, 2024년 2월 14일 한국과 쿠바가 공식 수교를 맺은 후 최근 1월 17일에는 쿠바의 한국 대사관이 공식 개관했습니다. 수교는 2024년 2월에 이뤄졌지만 물밑 작업은 훨씬 이전에 이뤄진 걸로 알려졌죠. 위원님이 이걸 모르셨을 리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낌새를 차리셨나요? 2021년 7월 11일 날 쿠바에서 쿠바 혁명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어요. 1994년 10월 달에 한 번 일어났고 그때 이제 쿠바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미국으로 막 이민 가겠다고 하는 걸 쿠바 경찰이 가로막으면서 막히다고. 예, 피델이 그때 문을 여는 걸로 시위를 정식으로 시켰어요. 말레코나소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로 큰 사건이 2021년 7월 11일 날 미국의 봉쇄로 해가지고 쿠바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종전이 되고 식량 공급이 안 되고 물 공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분노가 터졌죠. 그래서 그때 시위를 했고 그러면서 쿠바 정부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체제 유지하기 힘들겠다라고 해서 조금씩 이제 개혁 개방 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제일 많이 눈길을 돌리는 게 베트남식을 많이 돌렸어요. 중국식은 쿠바 우리 시스템에 맞지 않다. 베트남이 제일 그래도 괜찮다라고 해서 베트남식으로 많이 돌려서 2022년 그 중반기부터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사회 모든 분야 대표단들이 베트남에 갔습니다. 특별한 협정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방문하고 참관하고 경험 듣고 어느 거 다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주시를 했어요. 그때 주시를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대표단들이 가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결시킨 게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추진을 하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그때 사회적인 움직임이 보였으니까 그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만약에 저렇게 가다 쿠바가 베트남식으로 이제 한국과 기습적으로 수교를 할 수도 있다. 또 베트남이 많은 조언을 한국이 할 수 있다. 이걸 포인트를 잡았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 당국에 그걸 보고를 했고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나 막아라.
북한이 쿠바랑 이걸 혈맹이라고 하잖아요. 네. 실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두 나라가. 그냥 혈맹이라고. 북한이랑 뭘 할 게 있습니까? 딱 하나 뭐 하나면 국제 무대에서 인권 분야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이 일방적인 봉쇄를 북한이 반대한다고 지지해주고 북한에 대한 그 인권 서방 세계 인권 공세를 쿠바가 반대한다고 호상 그 공동 소위 말해서 공동 보조, 네. 공동 스탠드 취한다 이거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편들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뭘 가지고 쿠바 정부를 압박을 하겠습니까? 북한이 그렇죠. 애매하네요. 우선 카드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내밀 게 없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다는 결국 인맥, 잘하셨다. 사적인 인맥. 자신은 있었죠. 자신이 있었고 어떻게 하나 내가 수교는 막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농구를 세워서 다 막을 수 있는 자신심이 있었어요. 가장 본질적인 자신심은 뭐였냐면 이제 미국이 승인을 안 한다. 미국은 쿠바를 어떻게 하나 이제 목적으로 해서 죽이겠다는 나라고 제재시키고. 미국은 허용을 안 하거든요. 반대로 대한민국은 미국이 동맹국 아닙니까? 동맹국이 이제 쿠바랑 수교를 해서 이 쿠바의 어떤 경제 지원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주는 게 미국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 이걸 해서 자신이 있었죠. 미국이 승인 안 한다 해가지고 사실 수교 시도는 많았습니다. 그 전에도. 그러다 2023년 7월 달에 내가 북한 외무성으로부터 이제 두들겨 맞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전보가 하루 왔는데 조선일보 며칠부 이제 그 보도에 의하면 한국 외교부 장관 박진이 과테말라에서 쿠바 외무성 부상이랑 만나가지고 맞다. 굉장히 그 수교와 관련 진지한 토의를 했다. 대표분 이것도 모르고 뭐라고 하셨냐 이런 정보 지적이 나왔어요. 그럼 난 억울했죠. 북한 외교관들 한국 언론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죠. 근데 못 봤죠. 그걸 내가 놓쳤죠 결국은. 근데 설령 놓치지 않았다 해도 내가 한국 언론에 의하면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뭐 쿠바 어쩌라는 거야. 언론도 일체 그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외무성에서 그걸 나한테 때리면서도 이 사람들 웃기게 때렸죠 결국은. 조선일보 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드렸다고. 그 호세피나 비달이라는 외무성 차관이 있습니다. 예, 쿠바 외무성에 그분은 예, 북한 관계를 담당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중남미 지역,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담당해보는 부상이고 어떻게 하나 만나야 되겠다. 목적이 뭔지 타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집요하게 추적을 했죠. 추적을 해서 어느 날 그 러시아 대사관 요네에 나간다는 첩보를 입수를 했어요. 대사관이. 그래가지고 대사를 앞세워가지고 갔죠. 그래서 호세피나 비달을 차관을 만났고 그때 차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러자 당신이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자 우리가 먼저 당신한테 통보해 주려고 했다. 과테말라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만난 거 사실이고 한국 언론이 그 보도한 거는 사실이 아니다. 유엔 차원에서 그 두 나라 외무상들끼리 만난다는 다 거짓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제 만난 거는 그 한국이 그 카리브 기후 위기 요게 이제 을 위해서 어떤 후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후원금이 안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그 우장을 맡아 하면서 외교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후원금을 좀 빨리 받으려고 활동한 것 뿐이지 내가 뭐 외교부 차관급에서 국가 수교하는 거 진지하게 토의할 급이냐? 난 안 믿었어요 사실. 네.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예. 아니 굳이 한국 쿠바가 그보다 더 많은 우제가 있는데 네. 굳이 카리브 기후 위기 때문에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뭐 1시간 남아 얘기를 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메일로 보내면 되죠 그런 거.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믿어야 내가 두들겨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더 많은 활동을 하겠다. 일단 이렇게 말한 쿠바 측을 우리가 믿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 정말 그 어떤 때는 정말 막 그 날아다니면서 좀 제발 좀 조금만 좀 수교하는 것도 다 좋은데 나도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좀 참아달라. 밀어달라. 나 임기 끝날 때까지. 사정사정 해가지고. 내가 맡은 임무는 뭐 수단 방법 가르치 말고 하는 게 장땡이니까 많은 활동 중에 그런 사정까지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셨을까. 네. 삼사님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신 거죠. 맞아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른바 인맥 외교를 하셨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의 북한 외교관들에게서는 사실 그렇게 사교적인 모습은 못 본 것 같고 많은 외교관들이 한국에 와서 쓰신 책에서도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만 봐도요. 북한 외교관들은
날선 모습만 보이잖아요. 제가 작년 6월에 유엔 안보리를 다녀왔습니다. 시민사회 대표로 이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된 연설을 하느라고 갔다 왔는데 그때 유엔 안보리를 갔을 때 이제 한국 대표부 외교관들이랑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밥을 먹다가 저도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하지 않고 쭉 있었다면 아마 내가 당신들과 이렇게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요, 유엔에서 상대국으로. 얘기를 할 거다라고 네.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물어봤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을 만날 수 있느냐. 북한 외교관들이 이런 사교적인 자리라든가 혹은 외교라는 것은 결국은 공식적인 공문서로 주고받는 것도 외교지만 서로 만나서 스킨십을 하고 서로 좀 친해지고 서로의 생각을 읽어내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게 다 외교 아닙니까? 국밥 외교.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하냐라고 했더니 본인들은 너무나 그게 하고 싶대요. 한국 외교관들은 뉴욕 대표부에 있는 그 한국 외교관들은 너무 하고 싶어서 일부러 지나가는 북한 그 대표부의 외교관을 이렇게 소매를 당긴답니다. 당구라도 한 게임 하자고, 식사라도 한 게임 하자고, 피자라도 하나 같이 먹자고 당구 하는데 외교. 그렇게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북한은 외교관들한테 최전방에 나가서 북한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뭐든 다 하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네. 하지만 지시 사항과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굉장히 이질감이 큰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를 하려면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언론도 보지 말아라. 그럼 정보를 어디서 취득합니까? 합리화맞네요. 그리고 사교 활동을 하려면 충분한 어떤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또 그 비용은 자체 충당입니다. 즉 정보도 제공해주지 않고 외교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주어지지 않으면서 반면에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외교를 해라라고 하면 북한 외교관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과연 어느 수준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술사도 아니고. 그렇죠. 손발이 다 묶여 있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뭔가를 해내라 이런 거잖아요. 이제 금혁 씨가 다 이제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외교관들이라는 게 사실 제가 이제 그 언젠가 언론에서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죠. 이제 그 외교관 긍지는 내가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내가 뒤에 나를 지켜주는 국가다. 내가 대표하는 국가가 내 외교관 긍지다. 북한 외교관들한테 실제 이제 유엔에서도 그렇고 제네바에서도 그렇고 또 개별적인 이제 양자적인 그 테두리 내에서도 이제 얘기할 때 논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권 문제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굉장히 그 논리가 많아요. 실례로 핵 미사일 네네. 물론 논리는 있습니다. 뭐 미국이 끊임없이 핵으로 위협을 하고 핵은 핵으로밖에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핵을 만들었다. 미사일은 시험을 하고 우리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을 이건 논리예요. 핵 억제. 근데 안 듣거든요. 국제사회가 이걸 안 들어요. 아예? 그러면 뭐 미국이 핵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다 핵을 가져야만 미국이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내냐 이거거든요. 결국은 안 듣습니다. 일체.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들 같은 경우는 논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상대방을 납득시키기 위한 활동이 아니고 내가 보고하기 우리 정권 위한. 그렇죠. 보고하기 위한 난 이런 논리도 썼다 저런 논리도 썼다 상대방이 막 끄덕끄덕하면 들었다. 그럼 이게 내 성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방서의 미국이라든가 특히 대한민국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 뭐 긴 말도 안 해요. 외교관들에게 면담을 한다.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뭐 정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40분 동안은 그냥 뭐 가보니까 뭐 예쁜 레스토랑이 있었다. 뭐 어디 가면 진짜 등산 좋은 데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한 20분 정도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거 이렇게 해줄 수 있지? 해줄게. 대신 그 기회 나도 한마디 좀 하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좀 너네가 좀 해줄 수 있어? 너희 정책적으로? 그거 내가 본국에 건의해 볼게. 이게 면담 끝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네. 근데 이게 북한 외교관들을 먹히지가 않습니다. 스몰탁 못해서.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얼마나 큰 국가를 뒤에 오버는가에 따라서 내 말, 그렇죠. 이 위력이 있냐 없냐가 갈라지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은 논리나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정상적인 외교를 하려면 뭔가 상대국에 어떤 걸 요구할 때 그 상대국이 마찬가지로 북한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서 국제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무언가를 제공할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요구만 하니까 외교관 입장에서는 이게 딜이 안 먹히는 거잖아요. 사실 나도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흥정이 되어야 어느 정도 딜이 오고 가는 건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작정 가서 깎아줘. 뭐 무작정 가서 이거 해줘라고 하면 사실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약간의 좀 괴리가 있네요. 괴리가 좀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교관도 어차피 딜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일단 던짐으로써 면피성으로 보고할 거는 만들어 놓는다. 그 이제 북한 외교 대외 정책에서 이제 그 큰 틀이 있어요. 이제 외교에서 이제 기본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데 연간 대사 방향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위대한 김정은 동지 위대성 선전. 그 첫째입니다. N 위에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정은 동지 대혁명 활동 충실하게 보좌하는 문제. 그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서방 세계의 인권 공세, 핵 미사일 공세 이제 막아내는 거, 양자관계 발전시키는 거, 종세 연구 잘하는 거, 경제 외교를 해서 한 푼이라도 뜯어내는 거, 이게 순서예요. 이게 매해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해진. 어느 나라 외교관이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고 하면 너 와서 너네 대통령 자랑하러 왔냐? 안궁, 근데 안물. 북한 사람들은 이걸 해야 됩니다. 이 다 순서가 돼 있어. 마지막에 이제 내가 온 기본 목적. 그래야면 이제 유엔 총회 뭐 몇 차 회의에서 이제 대북 인권 교류안이 채택이 되는데 너네가 이제 그 좀 발언 등록해서 규탄 성명을 좀 내고 이제 그 탈퇴 좀 해달라. 이 마지막 한 파트거든요. 속이 터지시겠어요. 나머지는 근데 그 앉아서 내가 말하는 게 속이 안 터집니다. 나는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게 중요한데 뭐. 앉아 듣는 사람 너무 듣는 괴로워. 사람이 졸리죠.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문제는 김정은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 말 한마디면 다 되잖아요. 그걸 이제 외국에서도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외교 전문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내려먹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외교관들을 모시고 네.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김정은이 외교적인 지시를 하고 닥달을 한다. 사실상 외교가 아닌 거죠. 북한에는 외교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외교관으로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서러움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많죠. 제일 그 소름을 많이 당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 외교관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많습니다. 교내 같은 경우에 어디 국경절을 있으면서 한국에서 초청을 하거든요. 가면 북한 외교관들을 상대하기 싫어합니다.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학을 외국을 하니까 이제 우리 참사 소위관급들에서 좀 이렇게 친한 사람들 있으니까 그걸 가서 몇 마디 하거든요. 일체 정치 얘기는 안 하고. 근데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대사 상대를 안 하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게 쿠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이제 대사들이 이제 북한 대사들을 가면 이제 연애 안 가거든요. 그래서 잘 그냥 한쪽 구석에서 음식만 먹다가 간단 말이에요. 네. 무슨 뷔페 왔어? 북한 외교관에는 한데는 뭐 이해관계 없어요. 와서 부탁할 일도 없고, 너 최근에 뭐 너네 뭘 어쩌냐 뭐 이런 뭐 물어볼 것도 없고, 이해관계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북한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안 좋지 그렇죠. 않습니까? 어디 가서 나도 이제 그 코리안이라고 할 때 노스냐 사우스냐 이런 질문 나오는 게 제일 싫었고, 네. 동의합니다. 네. 노스야, 사우스야 이렇게 많이 근데 들었어요? 사우스라고 말 딱 하고 싶은데 이건 자존심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가 모자라서 사우스라고 그러냐 이런 그런 자존심이 또 안 상하고 그러니까 그 국정 물어보는 게 굉장히 싫었고 아무튼 북한 외교관으로서의 삶이 굉장히 이제 북한에 돌아가면 외교관이래 외교부에 대하면 굉장히 그 어깨를 막 그럼요. 높이고 사는데 네네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정말 그 서럽고 눈물 나고 정말 속상한 예. 정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맨날 핵시험하고 미사일 쏘는 그게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것도 많습니다. 실제로 외교관들이. 네. 네, 어디 가려고 파견 내서 가려고 하는데 핵시험 한 번 하면 비자 안 주고 막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진심으로 스트레스가 느껴져요. 정말 네. 만약에 미국이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외교관 좀 더 자유롭게 하지 않았을까. 그럼요.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네. 막연하게. 그 현재 쿠바 주재 북한 대사가 새롭게 임명됐잖아요. 앞으로 북한과 쿠바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마 저 대사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는 동료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국 대한민국에서도 습관처럼 매일과 같이 쿠바 신문을 봅니다. 매일 그냥 습관처럼 보거든요. 네네. 궁금도 하고 해서 보는데 그래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쿠바가 굉장히 조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조심히 다루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뭐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노동신문을 거의 매일 보거든요. 네. 보면 북한이 쿠바를 굉장히 이제는 그 중점 국가에서 완전히 이제 배제됐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번에 간 이제 대사님 같은 경우도 노동당 국제부에서 이제 부부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국가 외교는 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제 북한 자체가 이제 배쪽에 뿔을 쓰니까 당 외교. 네. 쿠바 공산당. 그렇죠. 당적 교류, 당 외교 이게 이제 큰 중점적인 힘을 놓을 것 같은데 그나마도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이제는 쿠바하고 북한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원님이 쿠바에 계실 때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 두 번째는요. 유엔과 맞짱을 떠서 대북 제재를 비켜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3년 발생한 청천강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2013년 7월 10일에 발생한 사건이죠. 사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천강호, 즉 이 북한의 선박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당시 청천강호에는 미국 21 전투기 2대와 엔진 15개, 또 지대공 미사일, 사격 통제 레이더, 또 탄약 등이 실려져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쿠바와 북한이 무기 거래한 거예요? 명백한 제재 위반 아닌가요? 그 안에 무기 내용을 보면은 미그 21이 일단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그 21은 전투기죠. 위반이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완전체 길어 있었던 게 아니라 분해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사일도 있었고요, 또 무기류도 있었고요.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다 조립이 완성된 상태라면은 그건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인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다 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과 쿠바가 주장했던 내용은 사실 그들의 나름의 논리가 있었어요. 완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당장 어떤 공격에 사용되거나 혹은 당장 실사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니라 분해를 했다. 부품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쿠바산 비행기와 쿠바산 미사일, 쿠바산 무기를 수리가 필요해서 북한에 가져다가 수리를 하고 다시 쿠바로 가져가는 무기 거래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수리를 맡기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거는 무기 밀매 혹은 무기 판매가 아니라 단순 수리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더 깊게 들어가면 세부 항목에 어떤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 거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무기 거래다 혹은 어떤 것이 무기 거래가 아니다라는 것의 리미테이션이 좀 애매했습니다. 대북 제재. 예, 그때 당시 그랬어요. 조항에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쿠바가 특히나 북한이 그 점을 파고든 거죠. 사각지대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잡아놓고. 네,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리일그 첨사님께서 해당 이 북한의 어떤 실무 협상자로 나오셨고요. 네. 해결. 결과는 우리 첨사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금효옥 씨께서 이제 설명을 하셨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교리가 굉장히 촘촘하게 나왔잖아요. 촘촘하게 나왔는데 호점이 많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제 대북 제재 교리를 회피하는 기술도 굉장히 이제 늘었지만은 실제 파본 호점이 많아요. 가장 청천강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네. 미국이 이제 북한과 쿠바 간 무기 거래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적을 했고 이번 기회에 이제 청천강호를 잡아서 이 쿠바 북한 간 이제 무기 거래 실체를 폭로를 하고 쿠바를 망신을 주고 이제 국제사회 경종을 울리려는 목적하에 미국이 이제 시작을 했고 그걸 이제 파나마 당시 대통령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대통령을 이제 부추겨서 이제 했어요. 추진을 했고 그때 당시 제가 제일 많이 마주 앉아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싸움을 많이 했던 분이 현재 파나마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호세 라울 물리노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때 행안부 장관을 하셨거든요. 예.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북한이 이제 정치 외교적인 방법으로 선박 사건을 해결할 때 대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 정치 외교적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파나마는 일단 북한이랑 수교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북한이 그 어떤 그 정치 외교적인 농고도 파나마 정부를 움직일 수 없고 또 실제 그 청천강호 사건 배후에는 미국이라는 큰 실체가 있었고 정치 외교적으로 불가능했죠. 안 되겠네. 파나마 정부는 아예 그 귀를 막고 너네랑 그 청천강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협상할 의지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너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교리를 위반했고 그에 따른 해당한 그 처벌을 받으면 된다. 이걸 파나마 측이 실수한 겁니다. 제 앞에서. 실수했어요. 그걸 듣고 이거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 재판으로 가자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북한 당국에 제기를 했고 재판으로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파나마는 북한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국가고 그리고 또 이제 재판을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법정에 설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변호사를 한 분을 했어요. 그 국제 변호사를 한 명을 선임을 했고 그래서 논거를 우리가 제시를 했죠. 파나마 헌법 1조 4항
형법, 민사소송법, 문화관리법 4개를 놓고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한 주일 동안 들팠어요. 이제 파나마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걸었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교리 그리고 이제 마약 밀매 혐의, 집단적 안전 피해 범죄에 관한 종이들을 다 뽑았죠. 거기에 맞는 논거를 해서 고점을 찾았고 와. 재판에 했습니다. 파나마 정부가 제일 실수한 게 뭐냐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교리를 적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재판이 파나마 용내에서 국내 재판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파나마 헌법 1조 4항에는 어떻게 됐냐면 파나마는 이제 다른 나라의 국제법이 규정과 규범을 존중한다라는 항목이 딱 여기 한 줄로 돼 있어요. 1조 4항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나마 국내 뭐 이게 자주권이라는 건 그 해당 나라 영토에 국한이 됩니다. 영토 밖으로는 이게 행사가 안 되거든요. 총총왕은 북한 국가 소유 선박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파나마 정부가 북한 국가 소유 선박을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네. 존중하니까 그렇죠. 그 나라 법을. 그렇죠. 도하기 여기다 도하기 또 뭐가 있냐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교리를 파나마 국내 재판소가 이 적용이 안 됩니다. 관할 건이 아니군요. 아니거든요. 그거 다 공부하셔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마약 밀매 혐의는 그 시작부터 그건 없어진 거. 집단적 안전 침해죄라는 게 뭐냐면 파나마 용토 내에서 파나마 주민들 대량 학살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의 행위가 감행이 됐거나 시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인데 부럽다. 북한 선박에 실렸던 총총왕호에 실렸던 무기들은 앞서 금혁 씨 말씀하신 것처럼 낡은 무기고 자연 상황에서 폭발이 안 됩니다. 이거는. 좋아, 너네가 이거 집단적 안전 침해 죄 걸어서 이제 북한을 공격을 하려면 입증을 해야 돼. 자연 상황에서 폭발시켜봐. 폭발시킨 다음에 뭐냐 또 언더를 가든지 옆에다 이제 폭탄을 해서 이제 터뜨리든지 해서 이게 같이 터지면 우리 인정을 하겠다.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안 터질 건 명백하니까. 이게 발사돼서 터지는 거랑 자연 상황에서 터지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입증을 못 했어요. 북한이 바나 그 선박에서 어떤 발사대를 가지고 발사하려는 시도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자연 상황에서 터지면 여기 용토에 위협된다 해서 집단적 안전 침해죄를 델리더 콜렉티브를 적용을 했는데 자연 상황에서 터지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혐의가 인정되냐. 역으로 너네 파나마 운하 쪽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신고로 신고 안 합니다. 그런 특혜를 받았어요.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넘겨줄 때 파나마 정부랑 이제 그 협정을 체결할 때 미국 선박들을 군함들 경우에는 신고 안 하고 통과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 군함들은 그게 이제 신고 안 하고 통과하는데 그게 이제 핵무기도 실을 수 있고 수많은 무기들을 실려 있는데 전투 무기야, 현역 무기인데 그게 어발해서 이제 거기서 하나라도 터지는 경우에 파나마가 핵무기 하나 맞으면 수백 년 동안 아예 잿더미가 돼가지고 이건 집단적 안전 침해죄가 아니냐? 이거 이중잣대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북한 선박은 파나마 용내에서 옥류된 게 아니고 파나마는 이 국제 수역이거든요. 여기 용내에 진입하기 전에 공해상에서 이제 옥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법이 그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쉽게 말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농고 싸움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도 어려워요, 우리도. 미신고 범죄를 또 적용을 했어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겠는데 그 선박에 실린 물자를 신고 안 했다는 거야. 운익죄를 적용을 했어요. 무기를 밑에 싣고 위에다 설탕을 덮었다. 이거 운익죄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운익죄라는 말이 안 된다. 네. 운익죄를 입증하려니까 미신고죄부터 먼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실제 손장이나 손원들은 그게 무기 실린 거 몰랐다. 그러면 너네가 한번 손장이 알았던 증거를 대봐.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잘못된 증거를 댔죠. 요만한 신소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쿠바 라울 카스트로가 김정은이한테 보내는 사냥총 선물총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신소장에다가 무기 한정 이렇게 표기를 한 걸 이제 신소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잘못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무기를 손장이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입증을 했죠. 이건 외교 신소물이고 이 무기랑 상관없는 거다. 손장은 몰랐다. 이 사람들 손장이 이거 알고 있었던 입증을 못했습니다.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손장은 몰랐고 밑에 실은 거는 다만 물에 떠 있는 배의 경우에 무거운 걸 밑에 싣고 위에 가벼운 걸 싣는 게 정상적인 방식이지. 이거 뒤집어쓰면 배가 넘어진다. 와, 이런 논리 하나하나. 네, 그런 논리 하나하나. 우리나라 필요하신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 재판 당일날 미국 대사관에서도 왔댔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왔댔고 해서 이겼어요. 와. 이겨가지고 파나마 검찰이 항소했죠. 네, 근데 항소했겠네. 항소심에서 또 이겼어요. 와, 뭐 쉽게 말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건너뛴 거거든요. 와. 이거 몇 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3년 거의 했습니다.
2016년에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상을 그 표창장을 받을 때 제가 듣기에는 그저 한 10명 미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외무성에서. 근데 표창장 하나 정도로 되나요? 그게 엄청난 사건인데 서방국 그 외교를 상대로 막 이겨낸 그건데 고속 승진, 외무성 상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었나? 제가 그 서울갈 당나귀 발통부터 다르다고 제가 상이 될 그 사람은 아니죠. 네, 상이 되려면 뭐 누구의 아들이 된다든가 누구의 사위가 돼야 되는데 뭐 기껏 갈 수 있으면 부상쯤 실무 근데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첨사님은 이기셨잖아요. 네. 진적은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유엔이 어떻게 했냐면 상대. 유엔이 보통 북한의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개인을 제재할 때에는 결의안을 만들어서 제재를 내려요.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결의안도 생략하고 그냥 이 청천강호 운영사만 꼭 집어서 제재안에 넣어버립니다. 일방적으로. 이제 화풀이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미 청천강호는 떠났고 예, 북한으로 떠났고, 돌아갔고 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네요. 넌 다시 오지 마. 야. 넌 다시 국제수역에 들어오지 마. 이런 걸로 이제 그 운영사만 콕 집어서 예. 결의안 같은 거 안 거치고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버린 와.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벤트예요.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그 무두봉호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 무두봉호. 네. 우리 멕시코에 이제 그 들어가서 비를 싣고 이제 쿠바에 나오면서 한번 비를 실다 주고 돈 좀 벌려고 무두봉호가 멕시코에 들어가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산호초를 긁었어요. 배가. 그래가지고 옹류가 됐습니다. 옹류된데 아까 구명 씨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청천강호 사건 이후에 북한 해운관리국에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해운관리국 소속 선박들은 일제 다 제재 대상으로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선박이 해운관리국 소속 선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이커 당국이 옹류를 했죠. 그다음에 그 사건 해결 가업이 저한테 떨어졌어요. 해결 가업이 저한테 떨어졌어요. 안 하겠다. 죽어도 못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어렵게 청천강호 사건을 했고 거기에 네. 무슨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운도 따랐어요. 네, 운도 한 50%는 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내가 진짜 이 일을 해냈다고 이해 안 될 정도로 운이 많이 따랐죠. 근데 내가 이제 무두봉호 사건에 이제 투입이 됐다가 이걸 해결을 못하면 청천강호 사건은 다 그거 잊혀지는 그냥 거죠. 잊혀지는 거거든요. 더 마이너스. 그냥 사실은 그 무두봉은 좀 할 수는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현행 무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무두봉 사건은 끝내 묻혔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멕시코가 그냥 수상해 버렸죠 무두봉을. 네. 멕시코가 그거 다 파철로 팔았어요. 그래요. 네. 또 배를 이렇게 압류해가지고 안 돌려주겠다는 의지로 처음부터 그냥 파철로 팔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해체시키고 파철로 팔았습니다. 무두봉을 아예. 해체해버렸고. 네. 이게 또 북한의 실상인 거죠. 네.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실패로 돌아가면 그 전에 공 또한 수포로 돌아가는. 네. 네, 그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자, 북한 엘리트계의 꽃이라고 불리는 북한 외교관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가 간의 수교를 통해서 자국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동시에 정상 국가로서의 면모를 드높이는 것이 바로 외교관의 역할이죠. 그러나 북한 외교관은 외화벌이 수단이자 김정은 한 사람의 지시에 좌지우지되는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자, 북한이 정말 정상 국가로 변모하고 싶다면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의 쓰임새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 위원님 정말 많은 얘기를 풀어주셔서 네. 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네, 뭐 저는 그 오늘 짧은 사실 시간이지만은 이제 귀중한 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제 북한 제재의 그 잔인함 또 이제 북한 외교관들의 허무한 삶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이제 알리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역할을 계속 할 겁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 좀 더 자주 모실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됐으면 더 멋있으면 좋겠네요. 네, 좋겠습니다. 자,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